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새해 특집으로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월 12일입니다. 네. 첫 해, 첫 달, 절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의 빠르기 절감하신다면요. 이게 또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로 나이를 먹을수록 체내 세포의 생성과 사멸주기가 바뀌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어머, 웬일이야. 아니, 근데 아직 4시네? 아직 왜 4시지? 한 5시는 된 것 같은데. 어머, 손님!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네. 자,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세상에나.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지막 방송. 하지만 김선, 김남은 우리 콤비가 완전히 say goodbye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맞아요. 자, 하지만 어떤 방송일지는 아직 비밀인데요. 일단은 초대박 프로젝트라는 거. 뭘까? 대박. 이걸로 김선님이 이제 시즌마다 가방 하나 새로 사고. 레알? 그렇죠. 어떤 가방? 부킹백? 그게 뭐야? 부킹백인가? 뭔가 있죠. 빗돈 가방 이런 거 내가 살 수 그렇죠. 있는 거요? 저는 그냥 스쿠터나, 스쿠터는 그냥 헬멧이나. 하나씩. 왜냐면 제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네. 좀 큰 걸 써야 돼요. 그렇지. 외제가 필요해, 외제. 아무튼. 그런 이제 초대박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사남녀 막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초대박 비밀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바로, 사도 요한님께서 편성표를 올려주셨네요. 개편된 거. 빠르다! 사도 요한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우리는 비밀이라고 실까? 우리 비밀인데, 대박이다. 네. 이래놨는데, 편성표 나왔어. 그렇습니다. 매우 상업적인 방송.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특정 청취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충실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타겟팅, 정밀 타격, 초정밀 타격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의 채증을 해소시켜주는. 진짜? 그럼요. 오히려 막 복장 터지는 거 아니고 막.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해요. 그렇죠. 그런 사연들의 이제 그 양날의 칼이잖아요. 네. 이제 시원한 것도 있는데, 왜 저러고 사나. 복장 터지는. 그렇지만 이제 초대박이 확 실시되는. 그렇습니다. 김선, 김남은의 언더 더 씨라고 해서, 정영진의 불금쇼에 필적하는, 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성 루저님들은, 네. 루저인데 이제 멋있게 되고자 하는. 그렇죠. 남성 루저님들은 이제 정영진의 불금쇼 들으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님들께서는. 그렇죠. 이제 며느님, 기혼 여성, 장래 예비 신부.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언더 더 씨를 들으시면서. 맞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경각심. 있죠.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친다. 어떻게 왠지 너무 삶에 그게 네. 편린이 묻어나요. 그렇죠. 그 며느님들의 그 빡침의 주 원인은 바로 시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월드에 제대로 된 벙커버스터를 날리는. 벙커버스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벙커버스터였어요. 아, 진짜? 벙커버스터. 시월드라는 어떤 단단한 벙커에 폭탄을 날린다. 이런 네. 의미였는데. 그게 폭탄이 안 돼요. 안 살아보시면 되더라고요. 알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딴지일보 공격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까 봐. 그렇네. 거기 벙커원이잖아. 아무튼 그렇구나. 네, 김선, 김남은의 언더더씨라는 새로운 프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조금씩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네. 열심히 어떤 컨텐츠로 찾아뵐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연도 많이 주시고, 저희 정말 국민TV 최초로 네. 이제 10월도 정밀 타격 방송 언더더씨 부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 누가 확대해서 올려놨다. 확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좀 올려주세요. PD님 잠깐 설명 좀 할게. 시월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시대 모든 며느리의 공감 한마당. 공감 한마당.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네, 과연. 여기서 또 한 번 광고. 과연. 아무튼 깨알 광고. 네. 맨날 어디서든지 아무튼 자기 프로 광고하려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정말 이렇게 살다 부대끼다 보면은 속 터지는 일도 많고 이해 못하고 이제 참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밤 12시예요. 또 게다가 목요일 밤 12시. 현재 편성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몰라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시어머니 몰래, 남편 그치. 몰래 들으세요. 이게 부제가 있잖아. 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부제. 시엄마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시엄마는 절대로 이걸 안 들어. 팟캐스트를 듣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나무님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어머님 팟캐스트 애청취자세요. 나 이거 하려면 우리 어머님 몰래 방송해야 돼. 몰래 하면 돼요. 아 진짜? 네, 근데 지금도 그럼요. 듣고 계실지도 몰라. 팟빵 삭제해버려. 어머님 인사하고 막.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지금 캡처해서 화면 올려주신 분, 배터리가 31%밖에 없어요. 아이고 빨리 충전을. 충전 좀 하시죠. 블루투스까지 연결해 놓으셨는데 31%네. SKT LTE네. 네, 어쩜 좋아. 아무튼 나무님 이제 우리가 그 언더더시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보냈는데 뭐 지난 한 주 별일 없으셨어요? 저야 이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위해서 많은 사연 발굴해서 돌아다녔었고요. 사연 발굴. 그 결과 무궁무진하다. 금맥을 잡았다. 여기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지금까지 종편이 가져갔던 건강, 북한, 시월드 이 세 개 중에서 일단은 시월드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네, 종편의 지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래서 부자 되는 광고도 막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불금쇼 한번 나갔잖아요. 맞아. 정영진 씨를 만났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니까 정영진 씨가 광고주 함께 내려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광고주랑 막 이어서 내려와서 지하 1층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는데 거기 또 광고주가 두 명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지? 와, 그래서 대기업이네. 대기업이야. 위화감. 위화감. 진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화감 다른 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계속 막 나 가방 바꿔서 들고 오고. 그럼요. 그래서, 좋다. 되게 속되고. 네. 어머, 우리 에릭 김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네. 내가 진짜 방금 2분 전에 트위터에다 올린 거 따가지고 여기다 붙이셨네. 나 콧맨, 눈맨 완전 날카로워. 괜찮다. 배일 것 같아요. 나무님 콧날에 괜찮아. 제가. 좀 좋아요. 네. 그리고 얼굴 진짜 조망만해. 저가요, 어떤 분들이, 왜 김나무 씨랑 항상 여자분이랑 사진을 많이 찍느냐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동 얼굴 축소.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나무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무님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크신 분하고 같이 하시면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나무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체격 작아 보이고, 얼굴도 조망만해 보이는 이 네. 자동 얼굴 축소 서비스 나무님 옆에서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분한테 아주 인기 많은 위험한 남자라는 거. 아무튼 에릭김님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네. 방송하는 모습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블루벨벳님 출석 체크하셨고요. 블레이드문님께서 타도 종편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 10월도 지분을 먹어서 네. 타도 여기로 종편 끌고 할게요. 오겠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선이 좀 더 그 기운을 내셔야 되니까 김선님에게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며느리니까. 며느리인 상태다 또 시어머니가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여러 어떤 그 배리어 장벽 안에서 방송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렇지.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좀 북돋아 주세요. 근데 뭐 앞으로 방송할 얘기는 내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그치. 다 이제 사연 발굴. 그치. 네.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그렇죠. 다들 그렇죠. 다들 내 그렇죠. 친구 얘기라는 거 하면 다 내 네. 얘기고 막. 아무튼. 자, 그러면 내 친구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 네. 자, 최근 핫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핫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초에 이 소식 정말 뜨거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죠. 김기춘 실장의 국회 출석을 지시를 거부를 하고 국회에 나가더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요. 박 대통령 리더십에 타격이 엄청난 타격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김영환 수석은요.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 진행된 청와대 감찰 같은 것을 지휘한 인물이어서 야당은 김 수석이 국회에 나오면 그를 상대로 문건 유출 관련자 회유 의혹과 강압조사 여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 이러면서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헐. 이걸 통해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3명 모두 다 불명예 사퇴라는 대단한 진기록을 만들어냈거든요. 참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이러기도 쉽지가 않죠. 네. 아무튼 김영환 수석은 민정수석이에요. 이런 김기춘 실장의 명을 거역하고 사표를 네. 낸 다음에 일부 기사에 의하면 사표를 낸 직후 통음을 했다. 근데 이제 뭐 술을 엄청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민정수석 한지 지금 7달 됐는데 7달 동안 박 대통령에게 한 번도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고 네. 모든 사안에 철저히 자신이 배제당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이 계통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든지 업무 계통이 그럼요. 있죠. 부장님, 과장님, 뭐 대리, 차장 있고 그런데 자기를 이제 중간에 무시를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의 다 이제 밑에 사람들이랑 직통하고 직보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십상시 문건 파문에서 사실상 이 조사 기능이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명한 수석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렇게 자기를 다 이제 업무에서 배제를 해놓고 국회에는 나가서 총알바지를 하라고 하니 이제 열받아서 못하겠다. 아하. 이래서 이제 떨치고 나가신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만, TV조선에서 단독이나 특종이 나왔어요. 아이고, 네. 네. 우리 단독 방송사. 네, 단독 방송사의 그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 사태는 예정된 것이었다. 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먼저 김기춘 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이게 국회 출석 과정과 맞물리면서 이게 돌출 행동인 것처럼 비춰진 것뿐이지 사실은 예정된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전했다라는 뉴스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 일종의 그 쉴드 쳐주는 기사라고 하죠. 쉴드를 쳐주는데 차라리 기강회의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가서 정윤회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강회의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난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소설을 저는 쓰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설계의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소설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소설이에요. 네. 소설인데 아무튼 정말 이게 뭐든지 간에 이게 흙탕물 튀기면서 이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항명 파동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게 어떤 조직 뭐 청와대 아니라 하물며 작은 기업에서도 이래놓고 나가면 스캔들이에요. 네. 정말 이 청와대는 행정과 권력의 심장인데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기강이 어디 있고 개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네. 그런 비서이고 대통령이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뭐 측근들을 다 챙기는 그런 측근들을 자리잖아요. 챙기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친인척들이 많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인척 비리를 제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언, 사이여야 직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김영한 수석이 그럴 정도로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민정수석 하려면 차라리 정윤회 씨 시키지. 가까운 그러니까 것 그렇게 같은데. 능력 좋다며. 그러게. 또 오토바이도 잘 타신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시면,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다니시면 좋잖아요. 왠지 탐정 느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멋지다. 아무튼 참 개통도 없고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눈도 상관없어 보이는 저 청와대 참 뭐 같네요 진짜. 네. 되게 그렇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까도 끝이 없는 우리 마카다미아 항공 이번 주에도 지난주인가요? 네. 한 건 또 하셨죠. 여승무원들에게 그러니까 이 회항 사건에 네. 연루됐던 그 이제 막 추궁을 당했던 여승무원에게 교수 자리를 제의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대한항공 측에서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제의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 프로그램 봤거든요. 그란데 그것이 알고 말입니다. 싶다. 그란데 말입니다. 네, 항상 커피는 그란데로 드시는 그 네. 사회자분 그란데 말입니다. 이 개그 재미없었구나. 아니 재밌어요, 괜찮아요. 약간 뒷북이긴 한데 그래서 재밌어요. 네. 뒷북이었어요? 최신 개그 아니었어요? 아니 트위터에서 이미 한바탕 다 돌았어요. 아무튼 그란데 말입니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말 저는 그 대한항공사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호를 일개 기업이 상호로 쓰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권력을 얻은 가해자와 그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그 선량한 피해자들 중에 몇 명이 금력의 회유대에서 가해자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아닌가. 되게 코리아답다. 네, 정말 한국답다.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 코리아, 창조경제 대한민국 아닌가. Excellence in Flight.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리아네요. 정말 그렇네요. 아무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보신 분들 정말 굉장히 충격 받으셨을 텐데 이 박창진 사무장님 그 네. 회항 사건으로 JFK에서 하루 동안 지내다 오신 박 사무장님이 이제 그 장면을 보셨어요. 여자 승무원이 이제 출두를 하는 모습. 그런데 정말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던 박창진 사무장님의 표정. 정말 놀라셨다가 눈을 탁 감으시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 저는 정말 인간이 네. 그 여승무원님한테 묻고 싶어요. 뭐 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게 그냥 정의롭게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교수 자리 없고 자기 보호해 주려던 사무장님 배반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교수 자리 받고 그렇게 출세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막 그 영광되고 되게 뭐 맘 편하고 그럴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게 따로 있지. 아무튼 저는 박 사무장님이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면요. 지금 언론사 인터뷰하는 것도요. 100% 사규 위반이에요. 아, 그런. 네, 100% 사규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내부 고발 같은 여러 사건을 보면은 이 사규 위반,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던 것이 바로 사측에 미리 통보 협의를 하지 않고 사규 위반한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결국은 해고라든가 퇴직 처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불이익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규 위반인 상태고 분명히 이 항공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트집을 잡을 거예요. 게다가 또 있잖아요. 우리 홍보 총 책임자이신 복수하겠어. 네, 복수하겠어. 우리 복수하겠어 전무님이 또 이제 문자로 공언을 하셨지 않겠어요. 나는 그 복수하겠어 문자를 보고 굉장히 무서웠던 게 그 영남제분 사모님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이긴 했지만 영남제분이 뭐 엄청난 전국적인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싹 미치면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대한항공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글쎄 아무튼 좀 박창진 사무장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더 이상 불이익 당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서 잊혀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잘 되고 꾸준히 가야 이 사회에 희망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의로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이 피해를 입고 사회에서 배제된다면요.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무간지옥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만이 뱃속을 채우고 피해자들은 계속 자신의 양심에 오히려 양심을 팔아야만 가해자 편으로 들어서야만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사건이 자꾸 보여질수록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야? 이렇게 뭐 자기한테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양심 팔고 무고한 사람 고발하고 이래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참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좀 삽시다. 자, 부끄럽지 않게 살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 기자회견 두둥 그리고 신년 구상 일문일답 19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였어요. 정말 이 연초에 참 왔다. 연초 최고의 블록버스터. 박근혜 네. 대통령 신년 구상인데 제가 이거 그 기자들 일문일답 19개를 인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이렇게 혈압을 확 오르게 하는 몇 가지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이제 1번 질문인데 비선 실세 문건 유출 사건과 김영환 민정수석 항명 파동 어떻게 보나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네. 우리 박 대통령께서 항명 파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명 파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해를 한대요. 국회에 나가서 정치 공세에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민정수석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한다. 오! 완전 마음이 대통령이 자기 부하가 명을 네. 거역하고 사표 던지고 나갔는데 이해한대. 지금 요 5줄짜리 이 민정수석의 사표에 대한 해명에서 이해한다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 있어. 이거 장난 아니야. 겉멋 잡는 거예요. 아, 그래? 남자들 싸우다가 졌는데 막 정신승리하는 거? 막? 그러면서 너의 두 번째 펀치는 참 강력했어. 자식 이러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자 땀 닦으면서 굉장히 멋있는 척하는 거. 아, 미치겠다. 그리고 2번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인적 네. 쇄신 할 것인지 내각 개편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고 당면한 현안들이 많아서 뭐 그 일을 끝나고 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 3명의 이제 비서관 있잖아요. 문고리 3인방 거기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전 국민의 또 혈압을 또 오르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돈에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 토대 위에서 특보단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다. 어떻게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진솔한 사과. 진솔한 사과. 그리고 강한 의지.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두 개 네. 합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미치겠어. 이 언니는 진짜 아무 네. 생각 없나 봐. 아, 그리고요, 기자가 통진당 해체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도 아니, 잘해요. 그러면요, 헌법에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이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기자들 질문 19개 내가 다 뜯어봤는데, 이거는 기자들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막, 질문이 거의 뭐냐면요. 향후 국정 비전을 밝혀달라. 이게 질문이야, 지금. 이 마당에. 아니,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미리 이런 각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썼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뉴스타파 박대형 기자가, 자, 이제 어디 신문이 질문할 차례고, 어떤 질문합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생중계 예언을 했는데 다 맞아 떨어졌어요. 오, 진짜? 네. 각본 있었네. 야, 그래서 사전이 이미 있었던 거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 이제 2년차, 3년차 되고 가는데, 그 대국민 기자회견 한 번 했거든요. 이거 네. 이전에 한 번. 네. 그때도 이제 세세한 스크립트 다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네. 스크립트하고 프롬프트 없으면은 이렇게 긴 말씀 못 하세요. 그 와중에 정말 다음 질문하실 분 할 때 기자들이 손을 드는데 웃기게 뭔지 알아? 어떻게 딱 한 명씩만 들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짜고 치는 것 같이 안 보이게 막 서로 저요 이런 그러니까. 쇼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 외신 기자가 눈치 없이 막 손들었어? 어떡해. 아, 외신 기자 조심하세요. 이거 거기 신문 있잖아. 잡혀가신 신문. 네, 아사히 산케이.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이제 정윤회 씨 비선 실세가 맞나? 아니라면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어떤 기자님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네. 정윤회 씨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실세는커녕 국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 인사, 문체부 과장국장 자르라고 했다는 거 그것도 조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퉁을 치시냐면 우리 박 원님께서 친인척 측근 권력의 남용 문제에 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그런 일이 좀 많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다시는 자기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전 정부에서는 진짜 이따만큼만 한데 나는 요만큼 있으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시는, 장난 아니야. 스킬 끝내줘요. 장난 아니에요. 뭐지? 고미아범 달빛님께서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뭐 완전 종북방송이구만. 백주 대낮에 각하 뒷담화라니. 이런 빨갱이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옷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간 옷을 입으셨는데. 진짜요? 네. 화사하더라.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진행시킬 옷이다. 불같이 막. 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디야? 거기 무슨 경제신문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찾아보세요. 그래? 경제신문 그런 거에서 그런 얘기 잘해요. 옷차림 갖고. 아무튼 정말 충격과 공포에 2015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신년 구상, 뭐 이렇게 좀 저혈압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뭐 몸이 차갑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검색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체온 상승과 함께 혈압이 급히 올라가는 것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시장이죠.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는 네. 어쩌다 2번 봤는데, 네.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뭐 흥남철수할 때 아기들하고 이제 아빠하고 헤어지는 모습, 그리고 또 이상가족 상봉 모습 그런 거 보고 저는 원래 좀 그렇게 이제 감동 잘 받는 저도 잘 받아요. 막 울었거든요. 하지만 영화관 바깥에서는 이 국제시장 영화를 둘러싸고 갑론을박 꽤 뜨거운 설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 히트 때문일까요? 방송가에서도 70년대를 다룬 즉 지금의 아버지 세대들이 이룬 경제적 업적을 다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국민TV 애청자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영화 평론가 최강희 선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알고 지낸 분이라서. 선생은 아니고. 선생. 아니 사석에서는 나무님하고는 잘 아시잖아요. 네. 저하고는 예, 이제 예. 뭐 2번째 뵙는 근데 건데. 뭐 저는 김남훈 씨가 선생이라고 자꾸 부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뭐라고 불러요? 사석에서 평소에 뭐라고 그냥 부르세요? 형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최형. 최형 하니까 갑자기 80년대 이장호 소설 영화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데서는 배창호인가? 이창호인가? 최형, 뭐 김형 뭐 이러잖아. 응. 아무튼 우리 저기는 오늘 달처럼 너의 눈빛도 빛나고 있지. 어머. 우리 비루 한잔 할까? 진짜. 이거 70년대나? 아무튼 오늘 영화평론가 최강희 선생님 모시고 이 네. 국제시장 영화와 70년대 문화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참 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한 30번 질문 받으셨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한테 익숙한 건 그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고 했을 때 이제 별점이 몇 개냐. 이렇게 좋아요. 별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5개 만점에 몇 점 예, 예.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2개 반. 2개 반. 딱 반이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영화 그 자체. 영화 그 자체,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화 그 자체의 작품성, 완성도, 이것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외에 그 영화가 이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느냐, 어떤 맥락적으로 이 영화가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요거 이제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영화 그 자체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7번 방의 선물 보고 감동받으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네. 영화가 그 감동을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 주인공이 우는 겁니다. 네. 아버지! 막 이러면서. 주인공이 울면 따라 울게 돼 있어요. 그치. 남이 울면 사람이 그렇죠. 진짜 따라 울게 돼 사람이니까.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신 분들이 또 영화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주인공의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울어, 슬프게 네네. 돼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식의 영화는 아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영화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감동이 진짜 감동일까요? 라고 이제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울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감동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잠깐. 정말 그렇네? 예. 감동이란 게 뭘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쭉 날아가다가 이렇게 내려다본 산을 보면서 감동적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등산을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감동적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이룬 거니까. 그렇죠. 네. 바로 나의 수고가 선행돼야지만 진짜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영화가 즉자적이고 인스턴트적인 감동을 상품화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감동시키려면 빨리 눈물을 빼야 네.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파성 혹은 최루성 멜로라고 하는 게 바로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뺨 따고 때리면 누구나 울죠. 예,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파블로프의 개.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자극을 주면 반응을 우리가 무릎 아래 탁 치면은 조건 반사 하듯이 네. 예, 주인공이 울거나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상황을 보여주면 다들 따라 울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감동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감동일까? 아니면 파블로프의 개가 흘린 침과 같은 배설물일까? 이거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은 들었어요. 네. 그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 감동의 포인트들이 네. 울란 말이야 라고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좀 성인 남성분들은 받은 파이람에 있는 영상들을 자주 보시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 이제 야동이라고 하죠. 아. 그 야동에서는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은요. 그 맥락이 거세된 채 남과 여가 이제 본론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충분히 영상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어떤 그 섹슈얼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기승전결해서 승만 있는. 승과 이제 결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에서 가장 최대한의 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성적 자극을 바로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런 자극. 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자극으로 본다면은 어떤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동 포르노 같은 연달아서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자극이 나는 포인트들 계속 배치를 잘했다. 물론 이제 영화 잘 만들었고요. 나오신 분들 연기도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계속 울란 말이야. 어서 빨리 울어 하면서 쿡 찌르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그 윤재균 감독님 전작들 봐도 굉장히 이 울어라 이제 끝까지 네. 몰아치는 그런 네. 정말 그런 분위기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영화는 굉장히 윤재균 감독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윤재균 감독스럽다는 게 말하자면 한국 휴먼 드라마의 그 기본 공식에 충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한국 휴먼 드라마의 기본 공식은 뭐냐면요. 전반부에 웃기고 후반부에 울리는 거예요. 네. 너무 싫어요, 예. 후반부에 울리는 거. 예. 그러니까 전반부에 조금 웃겨줘요. 그리고 그치, 오달수 씨가 웃기는 나오는 캐릭터가 사실. 또 한 명 꼭 네. 나와요. 이러면서. 예,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세게 울리는데, 어. 그 울리는 방식이 상당 보면 도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자극 기제를 삽입을 해버리면
사람인 이상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안 울 재간이 없어요. 예. 혹시 눈물 나요. 이상가족 서울에서 상봉하는 거 우셨어요? 보면. 당연히 울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하지만 그거는 내 감동의 소산이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울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극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라는 것이 인스턴트 감동을 사고 파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해 버렸는데 네. 이번 영화 국제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인스턴트 감동을 안겨주는 설정들, 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거기에서 솔직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울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착착착착 배치를 하면서 눈물을 뽑아내는 굉장히 자기적인 심파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죠. 윤재균 감독 이전에 해운대라는 영화도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영화가 1000만 넘은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우는 포인트가 세대별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아하. 자, 이를테면 그 설경구 씨가 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삼촌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잖아요. 쓰나미가 불어닥친 다음에. 맞아. 송재호 씨죠. 네. 송재호 씨가 탁 목숨을 구한 다음에 네, 본인 장렬하게 희생합니다. 맞아. 손을 탁 놓고. 그때 60대 이상 장년층들이 울어요. 그리고 박중훈 씨가 자기의 딸을 헬기를 보내놓고 딸한테 외치죠. 내가 네 아빠다! 이때 30대가 우는 거지. 네, 그렇죠. 맞아. 한 번만 얘기하면 감동이 덜해.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줘. 내가 네 아빠야! 어미 살짝 바꿔요. 다해서 야로. 네, 살짝 바꿔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한 번 더 울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삼수생 여자애를 이제 구조대원 형식이 구해주면서 맞아. 왜 하필 그때 헬기에 자리가 없는지 몰라도 장렬하게 바닷속으로 떨어질 때 여중생들이 옵니다. 오빠가, 잘생긴 오빠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이 층위별로, 세대별로 우는 포인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국제시장 물론 윤재균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어떤 뭐 위로와 헌사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상업 영화적으로 굉장히 계산된 전략하에 감동 전략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배치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관객 동원을 기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뭐 음식으로 치자면은 뭐랄까요?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국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념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천연 조미료 합성 조미료여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좀 많이 들어갔다. 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극 반응의 기제를 그대로 잘 활용한 작품. 그러니까 윤재균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다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그 상업적으로 관객들에게 즉각적으로 원하는 감동을 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이란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작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테크니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재균 감독은 어떤 그 성찰적인 주제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새길 만한 어떤 생각들을 관객들한테 제시하는 어떤 작가로서의 감독은 아니다. 그는 다만 상업적으로 이 영화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 영화적 목적에 충실한 하나의 기술자 혹은 테크니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윤재균 감독은 실력 있는 기술자예요. 본인도 계속 이제 뭐 여러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제 상업영화 감독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업영화 감독은 작가가 아니에요. 기술자예요. 그렇죠. 뭐 꼭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작가적인 감독님만 뭐 굉장히 멋있고 상업영화 감독님은 좀 왠지 좀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둘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상업영화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요. 가든 파이람도 필요하고요. 그거 없어 어떻게 살아. 상업영화 안에서도 분명히 울림을 만들어내는 감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업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폄하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시장이 이전에 한국 휴먼 드라마가 보여줬던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감동 만들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영화라는 거의 뭐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조금 더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그 공전이 아니라 자전하면서 자기 복제했다. 그냥 스케일만 업스케일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썼죠. 150억. 우리나라 휴먼 드라마 사상 최고 제작비를 들였을걸요. 지금 이제 900만 넘어서 이제 1000만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968만 어제까지 들었고요.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1000만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들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그게 뭐라 그러면 노이즈 마케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갑자기 이 영화가 국제시장은 보수의 영화 이런 식으로 뭔가 포지셔닝이 되면서 좌파의 변호인, 우파의 국제시장.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이제 보고 뭐 국제시장 안 보면 뭐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온라인에서 그리고 여론조사가 되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국제시장을 언급을 하면서 그 두 주인공 부부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그것을 보고 또 참 그 장면에 대해서 저도 2번 봤는데 저는 그거를 좀 어떤 그 시대에 대한 풍자 그런 놀려먹는 거죠. 네, 형식이 강요되는 말도 안 그런 되는 세상이었다. 그 국가주의에 대한 형식이 강요되는 시대에 대한 풍자로 저는 봤는데 박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분의 콘텐츠 오독은 대단하세요. 얼마 전에 드라마 미생을 언급하면서 청년 취업자 여러분,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잘 보셨죠? 그 미생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면 완생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래? 아 진짜 아니 그리고 가장 웃겼던 거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빌리 엘리어트 박 대통령이 그 봤어요? 영화를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빌리 엘리어트의 그 주인공 소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머 웬일이야? 예,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처의 그 무지막지한 그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탄광촌이 폐허가 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사회가 붕괴된 그런 것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를 보면서 감동 포인트를 거기로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제 풍자로 꼬아서 보는 거고 그분 이제 마음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런 풍자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뭐 그렇다고 보죠. 우리가 더럽구나. 우리가 더러워. 우리 마음을 3파 필터로 걸러야 돼. 아무튼 최광희 선생님.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좌파의 변호인, 우파의 국제시장. 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면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영화의 만듦새나 그 내적 그 작품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영화가 흥행이 되면은 그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사회적 현상이에요. 신드롬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맥락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좀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이 영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맥락에 대한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차원의 제스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것이 물론 영화를 오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장면 자체를 오독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를 안겨주는 대목이라고 봐요. 네. 실제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든가 또 찬사를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 쪽이라기보다는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이 훨씬 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소구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과연 뭘까? 예, 과연? 그게 뭐냐라는 걸 좀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관객분들이 말하던 이 영화를 하나의 그냥 아버지들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휴먼 드라마적인 코드로 담아낸 게 뭐 그렇게 정치적이냐. 네.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표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담고 있는 그 표면적인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표면적인 스토리라인은 가족주의죠. 가족주의.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겁니다. 네. 누가 봐도 보편적인 울림을. 또 그래서 아까 김선 씨도 영화 보면서 뭐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그 표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브 텍스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국제시장의 서브 텍스트는 결국 이제 우리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혹은 어떤 열망이라든가 결핍 지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적인 흥행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 맥락적으로. 그게 뭐예요? 예. 뭐예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서 네. 그 덕수라는 인물,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연기한 그 덕수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통과해 온 아버지의 초상이죠. 그죠? 아버지 세대의 캐리커처와도 같은 그런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쟁 세대의 상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페르소나라는 표현 많이 쓰죠. 네. 예.
아이콘이라는 네. 뜻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전쟁 세대의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이 전쟁 세대의 페르소나의 요체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해왔던 담론의 요체가 뭐야?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우리가 희생했다. 대한민국을 이토록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다. 이거잖아요. 네. 자, 그 논리를 그대로 이 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 속의 극중에 베트남에 간다든가 독일에 파독을 한다든가 네. 등등의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의 이 논리는 정확하게 1970년대 개발 독재 논리와 일치합니다. 국가가 있어야만 국민이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헌신하고 예.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는데 근데 뭘 희생했냐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희생했잖아요. 민주주의를 희생했고 평등을 헌신했고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성공신화 이면에는 네. 그 불공정함 또는 그렇죠. 그 불편함 그렇죠. 또는 부조리에 대한 무관심, 그렇죠. 의도적 무관심이 있었죠. 아까 저희가 마카다미아 회항을 이야기했는데 다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박 사무장 같은 분이 있었을 때 상당수의 국민이 이제 그렇죠. 뒤돌아서는 그래서 사실 돈을 벌기 이 위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재벌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거잖아요. 재벌이 잘 살아야, 재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한테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의 밥도 늘어나고, 부자들이 잘 살아야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고. 그렇죠. 요즘도 뭐 은행 광고 그러잖아요. 예, 기업이 예. 살아야 뭐 예, 국민이 산다. 기업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걱정 마. 기업은 잘 재벌 살아. 우리나라 10대 재벌 이명박 정권 때 100% 자본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희생과 헌신의 논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장의 복지라든가 지금 네. 당장의 민주주의적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잠깐 뒤로 빼놔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게 바로 1970년대 유신독재 논리라고요. 근데 참 이게 시대적 아이러니가 있는데 네. 70년대 80년대 중반 정도만 하더라도 이 논리가 나름 먹힐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매년 뭐 두 자릿수 이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실제적으로 뭔가 자신의 권리, 타인의 권리, 인권에 침묵을 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던 다 죽어요. 그래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아버지 잘 만나면은 그래도 뭐 편하게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버지는커녕 그냥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를테면은 신분간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라는 얘기죠. 다 그런 개발 독재의 결과로 이렇게 양극화되고 사회가 고착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 그 개발 독재의 논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있는 그런 서브텍스트를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부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조금 더 확장한다면 1960, 70년대의 박통 그 정권기의 개발 독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역사적 논쟁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모 지역 교육청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추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00명을 선정을 해서. 근데 이 영화가 또 초등학생 볼 수 없는 영화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그 15세인가 그렇잖아요. 15세인가 12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킬링필드 같은 거 막 단체 맞아. 관람하고 람보 같은 거 우리나라 단체 관람했어요.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그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그 외국은 다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반공정신 증취한다, 고약시킨다 해가지고 청소 다 연소자 관람가들 다 봤어요. 영화 보고 막 티셔츠 나눠주고. 근데 나는 좀 그렇다. 지금 국제시장의 교훈이라는 아이디로 올려주신 청취자님은 국제시장의 교훈은 경제를 살린 건, 뭐, 중간에 제가 생략할게요. 뭐, 이제, 총 맞아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목숨 걸고 버티다 사라져 가신 평범한 부모님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국제시장의 교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뭔가, 그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어떤 서브텍스트 그렇게 깊게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 저런 시대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또 뭐가 느꼈냐면 거기서 덕수가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본인이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이끌고 노년이 되잖아요. 근데 노년이 됐는데 그 가게 작은 꽃분이네에 대한 그 집착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개발되고 그걸 팔아서 자식들은 이제 안락하게 그 돈 쓰고 사시라 이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고 네네. 이해받지 못하는 아버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흔하잖아요. 우리도 네네네. 아버지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네. 뭐 늙은이 집착이야 고집이야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속에 어떤 아버지들의 그런 깊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뭐랄까 좋게 받아들인 점이 있었거든요. 아, 예. 지금 그 말씀해주신 청취자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영화를 읽으신 것도 네. 그 일리가 완전한 있는 오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맥락이란 걸 계속 따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자, 이 영화에서 보면 덕수가 아버지를 계승하잖아요. 그렇죠. 자, 덕수가 아버지를 계승하는 것이 중심 플롯입니다. 아빠가 이제 옷을 흔히 입혀주시잖아요. 이야기를, 흥남철수에서. 흔히 네. 어떤 상황을 전개시켜 나갔을 때 진짜 주인공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라진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영화 속에서는 한 번도 그 어머니의 희생은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네. 예.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똑같이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왔던 사람들이 아버지뿐이겠어요? 그렇죠. 고생했던 어머님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더 보면 있죠. 혼자 내려와서 예. 애들 키우는 어머님이 시골에서 더 고생을 올라와가지고 많이 하셨겠죠. 공장에서 힘겹게 노동하시던 그런 10대 후반 그치. 10대 누님들, 어머니들. 누님들도 많았어요. 네. 공장에서 정말 그 그 파독 예. 광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간호사분들도 많이 갔죠. 예, 간호사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영화 속에서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일까? 왜 하필 아버지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왜 같아요. 아버지일까요,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화에 굉장히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하죠. 네. 너무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등장해요. 근데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징합니다. 예. 아버지는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 최고 통치자를 상징하기도 예, 하죠. 지배자의 룰을 상징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자애롭고 이렇게 고생 예. 많이 했고 하지만 예. 언제나 등으로 그렇기 말하는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황정민 씨가 애국가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맥락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예. 또한 아버지. 국가에 대해 아버지이자 국가에 대해 경례를 하는 것이죠. 그 전인권 선생 네. 그 돌아가신 전인권 선생이 쓴 그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자신의 가계도를 그릴 때 선생이 자신 있고 자기 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위에 그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요. 뭐지? 군사부 그러니까 일체야? 박정희 대통령 위에 미국 린든 대통령이 있는 네네. 이런 식의 족보를 그려요. 그러니까 자기 70년대에 그 중고등학생의 자신의 이미지 속에 그 가계도라는 것은 아하. 우리 최강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매개체로 해서 각 단계별로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연기한 최익현이라는 인물, 아버지죠. 아버지지만 그것은 윤종빈 감독이 바라본 한국의 국가입니다. 예. 귀의주의.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투영하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버지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나는- 통해서 가부장제의 그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과 재확산 이것을 또 너무나 반기고 있는 그 현재 그 기득권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이 좋아할 만하네. 이 좋아할 서브텍스트에 만하죠.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보지 못한 내가 네 것들을 아버지다. I'm your father. 그러니까 왜 좋아하느냐를 따져 본다면 그러한 맥락이 추출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최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브 텍스트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뉴스 듣고 와서 3부에는 또 다른 아버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훌륭하십니다. 완전 훌륭하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예, 또 김성 김남의 시사남녀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3부에 다시 만나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우리 최평론가님 네. 나오시니까 또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인사 말씀 올려주고 계세요. 하하님께서는요, 역시 최고라님 최고. 최고라님이 아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그 영화 쉐이킷 다시 해달라고. 어. 무비 쉐이킷이죠? 영화 실킷. 영화 쉐이킷. 네네. 예. 영화 다시 실킷, 해달라고. 예, 하다가 잘렸죠? 지난 8월에. 국민 TV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잘렸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제 특급 출연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출연료 좀 세게 불렀거든요. 네, 진짜. 세게 부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재정을 안 좋게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뭐지? 편의점 알바 그만두듯이 왜 편의점 알바 그만둘 때 카스에다가 사장님 카스에다가 저 이제 그만둘게요 하고 카스에다가? 예, 그렇게 그만두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좀 갑자기 속이 쓰리네요. 그래요. 아무튼 최평론가님 오셨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부 올려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좀 쉽게 잘 울어요. 평소에도 잘 울고 뭔가 이렇게 툭 건드리는 그런 뭐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기가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자동으로 되게 잘 울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평론가님 하신 말씀 중에 그냥 어떤 그 주인공이 슬프거나 고초를 당하는 거 보면서 울면 내가 감동받은 건가?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감동 잘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어떤 자극, 스토리나 그런 장면의 자극에 의해서 그냥 내가 눈물 흘리는 거, 감정적으로 자극받아서 그게 과연 감동일까라는 생각을 저 오늘 38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생각할 거리가 감사합니다. 예. 보람차네요. 예. 보람차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정서적 파장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야가 넓어지느냐 많으냐를 일단 결정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내면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감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극장 안에서 눈물 흘리고 나와서 또 끼어드는 차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영화관에서 나를 울리는 영화를 보고 내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이런 것들이 더 깊어졌느냐라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감동인가 아닌가. 자,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깊이, 넓이, 그 성찰이란 단어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찰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면은 나오는 주제가 있죠. 네. 바로 주제? 뭐냐면은 우리 또 최광희 선생님께서 영화를 만들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예. 또 어쩌다 보니까 국제시장 막 연락에 얘기하다가 왜냐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론을 넘어갈 것 같아서 얼마나 남았어요?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너무 많다. 그럼 10분이면 다 됐는데. 그래요? 예. 그래도 국제시장 얘기 조금 더 가다가 나중에 그럴까요? 말미에 한 5분만 주세요. 이런 또 탄력적인 진행. 애매해. 왜냐면 예. 일단 얘기할게요. 최광희 선생님께서 예. 정조문의 항아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부 끝날 때 이런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 성찰할 수 있는 아버지, 바로 이 정조문 선생이 아닐까 해서 이런 니즈를 깔아봤는데. 정조문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그쪽으로 필이 꽂히셨어. 꽂혔어. 제가 이제 이 영화가 수용되는 그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전쟁 중이잖아요. 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하자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5.16을 어떻게 볼 것이냐. 4.19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유신 독재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70년대 개발 독재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등에 대한 얼마나 첨예한 그 대립각이 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라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KBS 이사장도 하고 일제시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느니 아이고.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느니 이러면서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18년 동안 18년? 세심하시다. 18년 동안 18 years 장기 집권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부자로 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수출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서 그 국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특히 그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심지어는 51.6%의 득표율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국제시장이 바로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시장이 바로 그 개발 혹은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희생, 헌신, 네. 개발, 성장.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정말 소중한 가치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됐던 시절. 물론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죠. 정치적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써 뭐 강조하는 그런 상황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덕수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개발 독재와 성장 중심의 70년대 평가에 맥락이 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비판 지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윤재근 감독은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네. 가족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요소를 다 배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네.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하지 않고 아예 건들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 맥락 자체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의 역경 극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라는 것은 그걸 확대해 보면은 그 시대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훌륭한 시기였어라는 것을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화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웃이 없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연대가 없네. 예,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도무지 국제시장의 그 이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맞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 혹은 그 성장 가운데 있어서 이웃 공동체, 그 개발 독재의 어떤 부정적 산물의 하나로서의 이웃 공동체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 이 영화 속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이란 존재 자체가 거세돼 있죠. 네. 또한 오로지 가족. 네. 극단적인 가족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비판이라든가 타인과의 연대에 무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 굴뚝데이 1월 11일 날 이제 11시, 12시에 많은 시민분들, 트위터리안께서 그 쌍용 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켓을 들고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시위를 했는데 바로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그 원동력 연대가 되는 건데 국제시장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완전히 사라져 있죠. 네, 가족만 생기면 돼. 네. 내 새끼만 챙기면 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적인 맥락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가설일 수도 있고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드려볼게요. 이 영화의 투자 배급사가 CJ이죠. CJ 회장님이 지금 구속 기소돼 지금 실형 당하셨어요? 실형 들어갔어요. 예. 아마 근데 지금 3년.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예, 아마 이제 구속 집행 정지로 일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 등 배임 혐의로 돼 있죠. 박근혜 정권 이후에 달려가신 붙잡혀가신 최초의 대기업 오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SNL, 네. 세러데이 날 라이브 코미디가 완전 섹시 코미디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재작년에 그 CJ 계열의 TVN 등 많은 케이블 TV가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뭐 지면도 하고 CF도 그러면서 하고 당시 모델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인척 한 분이 연예인이 나오셔서 그래서 창조 경제를 응원하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뭐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그 말 뒤에 숨은 이면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좀 내보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회장님 좀 꺼내주세요. 라는 그 목소리가 저는 왜 국제시장을 보면서 또 들렸을까요? 그게 들리는. 어찌됐든 심지어는 현재 당대표, 새누리당 당대표의 아드님이 또 출연하시잖아요. 김무성 대표의 아들이 이 영화에 출연한 건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만 어찌됐든 징역형을 받은 기업인의 사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오자 그 대통령께서 이 영화를 언급하며 특별히 애국심을 강조하는 알리바이로 활용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근데 뭔가 되게 저 음모론 안 좋아하는데 음모론 같긴 한데 예, 뭔가 아다리가 네. 아다리라는 말이 표준 아니죠. 아타루가 맞다라는 일본 일본, 표현이고요. 그 죄송합니다. 명사형이 아타리. 근데 제 가설이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맹랑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 네. 또 하나 웃음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 영화 안 보셨대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 진짜? 영화 안 봤는데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아니 예, 적어줬겠지 예, 밑에서. 그래서 안 보셨대요. 아직. 안 보셨대요. 아무튼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딱딱 구조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뭐 네,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CJ가 그 대선 직전에 광해란 영화를 개봉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병헌 나오는 네, 영화. 근데 그 광해란 영화를 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보고 또 눈물도 흘리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노무현 대통령의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사실 친노무현 영화로 이제 많이 비춰졌어요. 허허. 당연히 그때 당시 여당의 심기는 불편했겠죠. 그 영화를 바라보는. 그 영화의 배급사 CJ였어요. 어쨌든지 몰라도 뭐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죄를 져서 감옥에 네. 갔죠.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일빠따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는데 이제 첫 타자. 첫 타자로 CJ 회장이 감옥에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군가?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만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후에 CJ 창조경제 열심히 응원하시고 국제시장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화답하고 네. 천만 됐습니다. 사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죠. 까요? 요 흐름에서 또 바랄까요? 엄청난 그 죄를 뿌린 게 바로 아, 마카다미아 예. 한 거. 아, 진짜. 그 일설에 따르면요. 그 전경련에서 완전 찍혔대요. 그렇대요. 왕따드 때문에. 지금 그 감옥에 계신 전경련 회원사 회장님들이 꽤 SK 몇 회장님 분 계신데 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2015년 되면서 빼내오려고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 뭐랄까 재벌 사면에 대해서 특혜다 이것을 완전히 그 반기업 정서라고 하죠. 저는 반기업 정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저쪽에 쓰는 말이죠. 그렇죠. 뭐냐면 조중동에서. 열심히 회사 일으켜가지고 월급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들, 회장님들, 기업 누가 싫어해요? 지금 뻘짓하고 들어가서 그치. 딴짓하니까 아니 거지. 기업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헐. 또 이득을 내서 공평하게 또 그럼요.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이러면 누가 직원들 기업을 싫어합니까? 밥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치. 회장님 돈 많이 버셨으니까 벤틀리 사고 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갑질을 하니까 고소 열발이 받은 건지 열이 받은 건데 이걸 마치 반기업 정서라는 표현을 퉁치면서 편을 가르는 거죠. 진짜 치사해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 정말 사회 각 부분에서 영화도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문화도 그렇고 뭐 반기업 정서다 뭐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이 주류 세력들 소위 그런 분들은 네. 그냥 갈라치기 계속 갈라치기. 그게 바로 뭐 식민 지배의 가장 첫 번째 통치 원칙 아니겠습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 나눈 다음에 분리하고 또 통치하고. 이 방송은 정말 수준이 높다. 너무 높다. 지금 갑자기, 두 분의 대화가 나는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 우리 원래 이런 방송 아니고 우리 원래 이런 방송 아니고 이게 출연하신 분 오면은 막 잘생겼다 이러면서 맨날 먹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오늘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해요? 아니 왜 그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얘기했었는데 잘생겼다고. 아니 그런 얘기 싫어하실 것 같아. 제가 왠지 두 분의 그 허파에 바람을 불어주는 넣은 것 같은 죄책감이 괜히 아니 드는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저는 거예요. 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오케이. 네. 계속 이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수상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방송가에서도 요즘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대를 굉장히 뭐랄까 역경의 극복 또한 70년대야말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라든가 드라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균형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를 완전히 뭐랄까 무시하거나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정말 지옥 같은 시대였다. 정말 악마와도 같은 시대였다라고 회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정말 성장이라든가 이런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편향적으로 그것만 부각시킨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뭐
재판 다음 날 바로 형장이 인혁당. 예예 상업살인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재판 끝나고 4시간 뒤인가? 나는 그 사건 생각만 하면요 정말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는 게 그때 그 판결 내린 그 판사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러면 걔네들은 왜 안 죽여요? 살인이잖아요. 네. 그거 잡아 죽여야죠.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가 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기소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버젓이 지금도 뭐 원로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살인 저지르면 살인이 아닌가요?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그런 분들 벌 준다 그러면 자기는 청부받아서 했다 그럴까? 참, 나 어쨌든 성공한 쿠데타는 뭐 벌 줄 수 없다니까. 뭐 어쨌든 참.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문화적인 흐름도 앞서 김남훈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TV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 70년대를 다시 회고하는 그런 그 방향성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지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일종의 서막입니다. 예. 앞으로 나올 영화 가운데 그 소위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에 편승하는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 많은 있어요? 영화들 기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문화 콘텐츠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시간 배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 자기들은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따마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너무 한국 사회가 좌편향됐기 때문에 다시 중심으로 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당화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70년대 정말 너무 활기차고 너무 멋진 시대였어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우편향 아닌가요? 그것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편향도 우우우우우우우 계속 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네.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했던 분들이라면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나는 우파인데 너무 우편형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없잖아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근혜 정권 이제 초창기 한 1년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막 3년 남았지. 3년 남았지. 그때 나무님이랑 얘기할 때 나무님 무슨 얘기했냐면 가족 이 TV 콘텐츠 중에 이제 가족,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가족을 다룬 이것들이 뭐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나오는 관찰 예능이라고 하죠. 관찰 예능. 이렇게 남의 집 사는 거, 남의들 애기 키우는 거. 근데 그런 게 강조하는 게 그냥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자. 요거고 어떤 연대나 이웃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예능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무님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최광희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족,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우리 굉장히 48점 몇 프로는 굉장히 절망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정말 앞으로 준비해서 뭐 더 우리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뭐 이민 가자든가 그냥 우리나 돈 잘 벌어서 그냥 버티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러한 심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TV 콘텐츠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덕수라는 인물이 나오는 이 국제시장을 보면서는 그런 내 새끼 내 가족에서 국가, 아버지 이런 쪽으로 좀 어떤 문화적인 전략, 저쪽의 문화 전략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어떤 궤도를 상승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치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머리가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만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정서에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하층의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인사포석은 다 끝난 거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독려하고 그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종용하니까 이제 문화 시장의 흐름도 그쪽으로 슬 무게중심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더 식물이 이렇게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경영서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그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다고요? 네, 많이 남았어요. 아마 올해가 이제 가장 그 가운데 해죠. 중반이다. 피크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면 편법을 써야 돼요. 마치
국정원 댓글 알바처럼. 네. 그런 편법을 써야 되는데, 자, 편법을 안 쓰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야, 사람들의 의식을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부자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계속 권력을 잡아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내 거거든요. 가족과 내 새끼만 생각하자. 예. 아. 가족 이기주의, 아. 국가주의. 굴뚝 위에 올라간 사람들 예, 예. 아니면 뭐 진도 앞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네. 너무 그런 괴롭고 부분을 힘들어.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문화입니다. 예. 무서워요. 갑자기 소름 네. 쫙 그 끼쳐.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다 엄마와 아들, 뭐 아버지랑 딸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군대 가서는 뭐 멀쩡하게 충성하면서 상명하복 충실하는 그리고 진짜 여자 하나의 연예인들, 연약하게 생긴 여자 연예인들 군대 체험하게 하고 이게 네. 뭐예요? 그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가 네. 들어선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문화 정책이에요. 네. 3S. 예, 예. 그리고 방송국 장악하고, 네. 문화 정책을 쓰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거를 예. 눈에 띄게 우리가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지 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뭐 자기들이 개발해낸 건 아니에요. 가 멀리 히틀러가 다 했던 짓입니다.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거거든요. 네. 와, 정말 뭔가 오늘 되게 좀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확 깨이는 느낌이랄까? 그냥 영화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각을 세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서브텍스트나 문화 콘텐츠로 이제 사람들 의식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뭐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 사실 그 최광의 영화식 이렇게 방송하다가 지난 8월에 이제 그만두면서 약간 이제 이 국민 TV에 좀 잠깐 쓴소리를 제가 페이스북에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읽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너무 정치 사회 편향적인 것만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바람직한 예, 것인가? 예.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막 그 토론하고 열을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문화적인 차원의 그 감수성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힘을 기르는 것이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해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강국이 되거나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강국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보를 말하는 사람이나 보수를 말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문화적으로 풍요로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경제만 이야기하죠. 다들. 예, 경제만. 먹고 사는 얘기, 정치 얘기. 이거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 하물며 요즘에 국제시장 말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작년 말에는 인터스텔라 말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재작년 초에는 어딜 가나 Let it go! Let it go!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정말 이렇게 네. 한쪽으로만 쏠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즐기는 뭐 분위기 네.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고착이 되면 아예 다른 누군가 떠넘겨주는 이유식처럼 소화가 떠먹여주는 거. 떠먹여주는 그런 이유식 같은 문화 콘텐츠가 아니면 아예 흡수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것은 결국 시장에서 지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만 톡톡톡 입안에 넣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무서워요. 무섭다. 너무 쏠려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이 넘은 관객들이,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은 영화가 네. 작년에 4편이나 됐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1,000만 영화들이 많이 생기는 게 영화나 문화 시장에서 과연 좋은 것인가를 당연히 생각해보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 1,000만 영화 4편만 흥행에 성공하고 나머지 영화는 싹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거 정말 한국 사회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빈이 대기업 1% 대 독점. 99%의 사회. 극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자, 99%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1% 1분 남았어요. 아니 최광희 선생님 오늘 되게 열정적인 네. 이 국제시장과 70년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들 너무 잘 들었는데 아니 선생님 영화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1분 남았어 어떡해. 그 얘기는 일부러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정정훈의 한번더 항아리는 부르시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또 한번 그래. 언더 더 씨에서든 어떻게든 과연맨에서 부르듯이. 과연맨에서든 어디서든 한번 모시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김성 김남훈의 시사남녀 마지막 코너 뭔가 되게 열정적인 네. 말씀과 정말 생각할 거리들을 팍팍 던져주신 최강희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손님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도 작년 9월부터 이제 5개월 반 달려왔죠. 그렇네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네. 방송 하면서 진짜 이렇게 게시판 콘텐츠로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다른 방송으로 찾아뵐 때까지 잠시 안녕. 다음 주에 또 다시 봬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엄청난 초대박 비밀 프로젝트. 하지만 이미 스포일러가 나가버린 그 프로젝트로. 다 알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네.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시사남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